안녕하세요. 고준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평양에 황씨성의 선비가 살고 있었다. 천성이 호탕하고 구애됨이 없었으며 일찍이 벼슬살이는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과거 시험에는 뜻을 적고 허구한 날 자신의 호기심을 채워주고 재미를 주는 기이하고 신묘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들에 빠져 지냈다. 남들의 말에 의하면 딱 한량이라는 호칭이 어울리는 인물이었다. 대대로 집안이 넉넉한지라 딱히 살림에 신경 쓸 일도 없었으니 괴담, 신비한 설화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은 그칠 줄 몰랐고 그렇다고 음주 가무를 즐기는 이도 아니어서 자연히 혼자 자신이 좋아하는 잡서와 함께 온종일 지내다 보니 방안이나 집안의 뜰이 황선비가 지내는 세상의 전부였다. 그러다 보니 혼인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자신의 나이 들어감을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황선비의 부모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대를 이어야 함에도 나이 30이 다 되도록 혼인하기를 거부하니 걱정이 쌓여만 갔다. 그날도 뜰에 한방눈이 소복이 쌓이는 것을 창문 사이로 무심히 바라보며 약주를 벗삼아 기이한 이야기책을 보다 황선비는 깜빡 잠이 들게 되었다. 잠결에 밖에서 황선비를 부르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 잠에서 깨어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보니 처음 보는 낯선 이국의 관원복색을 한 벼슬아치가 황선비를 찾았다. 황선비는 낯선 모습에 황망하여 손님을 맞이하니 관원이 말했다. 제가 모시는 임금께서 공을 속히 모셔오라는 하명을 받자와 이리 왔습니다. 저를 따라가시지요. 황선비가 이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해하자 관원이 옥새가 찍힌 듯한 조서를 전했고 추대의 글을 읽고 나니 차마 거절할 수 없어 황선비는 관원을 따라 집 밖으로 나갔다. 집 밖에는 시종으로 보이는 사람이 말을 붙잡고 서 있었고 황선비가 말에 오르자 관원이 앞장서서 길을 나섰다. 한참을 가다 보니 마침 한 정자가 나타나 일행은 그곳에서 쉬어가기로 했다. 정자에 올라 풍경을 보니 고야한 무디에 고운 연꽃이 수면을 뒤덮어 그 모습이 필로 장관이었다. 황선비는 계절이 엄동설한인데 어찌 연꽃이 만개하였는지 의아해하자 관원이 답하길 이곳의 계절은 여름이라고 했다. 이를 듣고 황선비가 어리둥절해하며 믿지 않으려 하자 관원이 자세를 고쳐 친절히 설명했다. 조선에서의 하루는 이곳에서의 1년에 버금가는데 조선에서의 아침은 이곳에서는 봄에 해당하고 낮은 여름, 해질녘은 가을, 밤은 겨울에 해당합니다. 이곳은 조선과 같은 달력이 없고 다만 산천초목의 변화를 통해 사계절의 바뀜을 알 수 있답니다. 지금 연꽃이 만개하였으니 조선의 정오를 조금 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황선비가 참으로 기이하다고 여겨 말을 이어가려고 하자 관원이 다급히 일어나 출발을 재촉하며 말했다. 큰일입니다. 공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벌써 가을이 깊어 겨울이 턱 밑입니다.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이 말에 황선비가 고개를 돌려보니 수많은 연꽃이 시들어져 버렸고 갈잎이 무성해지기 시작했다. 일행이 급히 길을 나서 한참을 가니 드디어 웅장한 성 앞에 당도했다. 그런데 매서운 sak풍이 불기 시작하고 날마저 저물다 보니 궁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각이라 성박 객사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날이 밝으니 삭풍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으며 아름답고 향기로운 봄꽃이 황선비 일행을 화려한 궁으로 안내했고 임금을 아련했다. 임금은 일행을 기다린 듯 관원을 꾸짖었다. 여보아라, 어찌 지난 여름 명을 내렸거늘 어찌 봄이 되어서야 도착한 것이더냐. 임금은 이리 관원을 꾸짖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황선비를 보며 이리로 데려온 연유를 아는지 물으니 황선비가 모른다고 하자 자애로운 음성으로 말했다. 평소 경이 미지의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충만하고 인품 또한 훌륭하다 하여 내 일찍이 눈여겨보았노라. 내게 금지옥엽 여식이 하나 있는데 경을 그 아이의 배필로 삼으려 하노라. 황선비는 뜻밖의 제안에 놀라움도 잃었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들어 감사의 표시로 바닥에 엎드렸다. 임금의 호탕한 웃음에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덧 바깥은 사방이 짙푸른 녹음이 우거져 한여름이 되었다. 임금의 명으로 궁인들의 시중을 받아 황선비는 화려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공주가 머물고 있는 별궁으로 가 혼례를 올렸다. 화려하고 고운 치장을 한 공주는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황선비는 신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식이 끝나니 어느덧 찬바람과 함께 밤이 찾아오자 신랑 신부는 아늑한 신혼방에서 둘만의 화촉을 밝히고 마주 앉았다. 공주, 당신과 같은 화영월태의 미인은 난생 처음이라오. 부족한 몸이지만 충실히 남편의 역할을 다하겠소. 평소 낭군님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낭군께서 부마로서의 역할을 다하실 수 있도록 저 역시 충실히 내조하겠어요. 다음 날 황선비가 일어나 보니 별궁 정원에는 아름다운 봄꽃이 서로의 자태를 뽐내고 있었으며 임금은 새로 맞은 부마를 조종 신료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5월 단오를 맞아 부마와 함께 뱃놀이를 구경하러 강으로 갔다. 뱃놀이를 구경하는 사이 어느덧 강가의 수양버들이 쭉 늘어지더니 어느새 잎이 점차로 갈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이를 보고 임금이 서둘러 궁으로 돌아가도록 명하자 황선비 역시 급히 말에 올라 임금과 나란히 길을 나섰다. 두 사람이 길을 가는 중에 스산한 바람이 일자 잎사귀들이 후두둑 떨어지며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날이 저물어갔다. 궁에 당도하니 궁인이 아뢰기를 공주가 옥동자를 낳았다고 전했다. 황선비는 믿기지 않았기에 황망하여 공주와 아기가 있는 별궁으로 갔다. 황선비가 별궁에 도착하니 벌써 아기의 탯줄이 떨어져 씻기고 있었다. 황선비는 눈앞에 자신을 빼닮은 사내아이를 보니 감격하여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30이 다 된 나이에 늦결혼을 하여 이리 어여쁜 아기를 보다니 실로 감격스럽소. 출산하느라 고생이 많았소. 우리 이 아이를 잘 키워봅시다. 황선비와 공주는 둘 사이에 태어난 새 생명을 바라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으며 황선비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생명의 경이로움이 주는 기쁨에 감사한 마음이었다. 이후로 황선비는 매일 아이를 보러 별궁에 들렀으며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는 아들을 보며 놀라웠으며 급기야 보름이 지나니 관례를 올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 잠시 며칠 후 임금이 연로하여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황선비는 비록 사는 세상은 다르지만 자신을 인정해 주었던 창인을 떠나보내니 세상을 잃은 듯 슬퍼하였다.
하지만 상을 치르자마자 신하들 사이에서는 임금의 후계를 놓고 승론이 벌어졌으며 황선비와 공주 사이에 난 아들이 후계로 정해졌으나 경륜이 짧아 섭정을 세우기로 하였다. 공주의 제안과 많은 신료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부마인 황선비가 당분간 섭정이 되었다. 벼슬의 뜻이 없던 황선비가 졸지에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오르니 지난 날처럼 유유자적할 수가 없게 되었다. 매일 처결해야 할 일들이 밀물처럼 몰려들었기에 황선비는 눈코 뜰 새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렇게 바쁜 일정을 보내던 어느 날 황선비가 오랜만에 별궁의 공주를 찾아갔다. 황선비는 공주의 긴 흰머리가 하얗게 물들고 못 본 사이 얼굴에 주름이 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에 안색이 변하며 말했다. 공주, 어찌 한동안 보지 못했다고 하여 기민머리가 하얘지셨소. 세월이 참으로 부심하구려. 서방님, 서방님의 하루가 저에게는 1년이라는 것을 어찌 잊으셨단 말입니까? 서방님은 아직 한창인데 저는 일이 늙어 기력이 쇠하였으니 아내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 저어됩니다. 부디 접시를 들여 서방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해주셔요. 어허, 아니 될 말이오. 내 공주와 처음 만난 날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다른 여인에게 눈을 돌릴 수 있단 말이오. 그런 청일랑 더는 하지 마시오. 황선비는 늙어가는 공주의 두 손을 맞잡았다. 황선비는 다음 날 아들이 이제 홀로 왕위를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섭정 자리를 그만두고 그 후로는 공주를 매일 찾아갔다. 그러던 중에 황선비는 공주가 노인이 다 되어 기력이 점점 쇠하여진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게 되었다. 공주,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쇠해지는 듯하니 보양이라도 해야 되겠소. 서방님을 뵌지 60여 년이 흘렀으니 그럴 만도 하지요. 이 말을 듣고 황선비는 비록 자신에게는 60여일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이 어찌 지내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기에 잠시라도 사정을 살피고 와야겠다는 생각에 공주와 아들 그리고 신하들에게 그 뜻을 전했다. 길을 떠나기에 앞서 황선비가 공주에게 잠시 이별하는 인사를 나누려 하자 공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고향으로 가시거든 가족분들의 안위를 확인하시고 꼭 돌아와 저를 찾아주시어요. 다만 서방님께서는 잠시라 하오나 혹여 그때는 제가 떠난 후일까 염려됩니다. 공주가 이리 말하니 황선비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다. 이어 중년을 훌쩍 지난 아들도 황선비를 차마 떠나보내길 주저하는지라 발길은 더욱 떨어지지 않았으나 만조백관들이 전송하러 기다린다는 전가를 받고 어쩔 수 없이 길을 나섰다. 신하들과 이별한 후 한참을 가니 고향집에 이르렀고 반가운 마음에 집에 들어가 보니 근심 어린 표정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다. 황선비가 황급히 누워있는 자신에게 다가가 그 위에 포개어 드러누우니 잠에서 깨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를 바라본 가족들은 놀라워하며 황선비에게 다가왔다. 황선비가 가족들이 자신 주위에 몰려있는 연유를 묻자 어머니가 답했다. 얘야, 네가 술에 취해 60여일간을
꼼짝 않고 누워만 있으니 어찌 걱정을 안 할 수 있겠느냐. 이리 깨어났으니 천만 다행이구나. 황선비는 자신을 걱정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의 안부를 나누는 중에도 마음 한편에 자리한 걱정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다시와 달라는 아내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조바심과 혹시라도 자신이 너무 늦게 당도하게 되어 그리운 아내와 아들을 더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걱정이 되어 다시 꿈속으로 빠져들기를 기대하며 매일 밤 잠을 청했으나 쉬 꿈에 들어가질 못했다. 그러길 석 달이 흐른 어느 날 황선비는 드디어 그 꿈속 나라로 들어갔다. 황급히 궁궐을 찾아갔고 공주의 소식을 물었더니 이미 80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며 아들 역시 신선이 되어 떠나 지금은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과 마주했다. 순간 황선비는 아차하는 마음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였다. 힘없이 고향집으로 돌아와 허탈함과 슬픔 속에 꿈에서 깨어난 이후로 황선비는 한동안 꿈속 나라의 기억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다. 그 누군가에게 말한들 이 기이한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줄 리 없으니 마음의 번민은 깊어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늦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언젠가 책에서 읽었던 옛 시의 한 구절이 문득 떠올라 읊조렸다. 달팽이 뿌리 같은 세상에서 애써 다투는 것은 무엇을 위한 때문인가? 부싯돌에 일어나는 불꽃같이 짧은 순간에 이 몸을 박히고 있구나. 그 순간 황선비는 무한하지 않은 짧은 삶 속에서 자신이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는 것은 아닌지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고 삶을 좀 더 충실히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황선비는 마을의 참한 처자를 찾아 가정을 꾸렸고 세상에 선의를 베풀어가며 충실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